미국의 무서운 힘은 다른 데서 뭔가를 잘해도 쇼미더머니 한번 딱 치면 네. 그냥 그걸로 그냥 훅. 저는 느끼는 게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는 물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이다. 맞아. 그거 돈을 무서웠어. 밀어넣으면 속도가 빨라지잖아. 돈 때려박는데 장사가 없지. 예. 그리고 미국은 되게 재밌는 그게 있어요. 저희랑 그 같이 그 지금 연구하는 박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씩 저희랑 얘기할 때 되게 재밌는 얘기들 많이 해주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정부 과제죠. 정부 과제가 무조건 실패하는 정부 그러니까 2, 3년에 성공하면은 돈을 안 주는 과제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딱 각을 봤을 때, 야, 이거 2, 3년 되면 성공할 것 같은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다. 네. 이거 한 10년짜리 해야지. 그러니까 그 마인드가 난 너무 부러워. 그런 게 예산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 기술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기술의 발전이 어려운 게 우리가 매년 평가를 받다 보니까 매년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성과 달성하면 얘는 끝이다 보니 이어지지가 않는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뭐 대학교 때 사실 맞아요.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 이번에 제안서 보니까 다 1년으로 썰었더라고.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 다음에 연구를 못 받으니까. 근데 나도 미국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걸 언제 느꼈냐면 예전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하는데 이니셔티브를 백악관에서 하더라고. 아니 무슨 정부 부처 과학기술부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이걸 이니셔티브를 직접 챙기나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서도 보고 정말 기절초풍했던 게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는 토양, 미국의 환경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쳤다. 데이터베이스를 완료했다는 거야. 토양에 있는 걸? 그 넓은 땅덩어리를요? 와우. 애지간한 데는 다 완료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우린 다음으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노멀 마이크로바이오타를 다 조사를 하겠다고 이니셔티브를 냈는데 하겠다는 것도 대단한데 이미 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이거를 엄청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니셔티브에서 이런 거 했어 라고 하는데 들어간 예산 보면 막 정부 예산도 막 수천억이고 막 민간 예산도 수조 원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뿌리가 밑에 있고 얘네들은 이걸 해야 된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 그쵸. 대단하고 무섭고. 그럴 수 있는 힘이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화를 했길래 개척 정신인가? 사실 미국 애들 보면은 그 막말로 따지면 유럽에서 이제 못 견뎌가지고 도망쳐 온 사람들, 필그림들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 감자 대갱 때문에 죽을 똥살똥에서 넘어온 사람들, 이탈리아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프론티어 정신 하나만 갖고 왔다고 하기에는 그 정신이 우리도 알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 결국에는 이제 그 건국의 아버지들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시스템의 힘과 그 시스템이 옳다고 믿는 문화적인 힘? 이런 게 크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200년 만에 단기에 쌓아 올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왜 우리 요즘 그렇잖아. 옛날부터 기술 발달한 나라는 옛날 기술로 아직도 살고 있고 최근에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최신 기술을 금방 도입했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정치, 문화 이런 것들도 고여있는 애들은 이 고여있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미국은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싹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한 거랑 다름없잖아. 근데 싹 다 리셋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땅도 넓고 자원도 많고 하필이면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터져서 꿀도 빨고 이런 와중 속에 이제 딱 헤게모니까지 쥔 상태에서 심지어 시스템도 잘 만들어놨어. 건국의 아버지들이. 너무 이제 메이드가 잘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한 번 잘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서 야, 뭐 당연히 야 2, 3년짜리 과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런 평범한 대학교에서 하게 놔두고 정부에서 하는 건 10년, 100년 내다보고 해야 돼. 이걸 너무 확신에 차서 당연하다는 듯이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나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도전 정신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기업에도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방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딱 드는 생각이 되게 테슬라 생각 많이 났거든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제 일론 머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얘네들 시스템이 확실히 되게 많이 다른 게 보통 차가 하면은 다 언제 에이드 시간이 뭐 페이스리프트의 기간이 다 정해져 있고 몇 년 내에 어떻게 바꿔야 돼. 그리고 차도 보통 틀이라는 게 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1년 내에 만들어야 돼. 출시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그치. 근데 최근에 사이버트럭 나온 거 보셨어요? 봤어. 걔가 처음에 포토타입을 만든 게 8년, 9년? 그쯤 됐지. 말도 안 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만든 차고 되게 만들기 어려운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스테인리스 3mm인가?
그래서 얘가 안 구부러진대요. 그래서 구부려 놔도 펴지지. 조금씩 펴진대요. 최종 차가 완성이 됐을 때 조금 펴질 거를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극악인데 보통은 이렇게 맞아. 디자인도 안 했을 거고 그치. 그리고 1년 뒤에 못 만들어졌으면은 냅다 담당자 잘리면서 그치. 이거 드랍했을 건데 근데 계속 미뤘거든요. 내년에 만들어진다. 내년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5, 6년을 끌어서 결국에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처음에 이제 모델 초반에 나왔을 때도 하도 안 나오니까 스캠 소리 듣고 공매도 당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결국엔 나와가지고 네. 세상 지배하는 거 보면서 참 도전정신도 대단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것도 대단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나는 가장 다른 점 하나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어쨌든 한 번 생산 라인이 정해지면 그 라인으로 충분히 뽑아 먹을 때까지 네. 그대로 찍어내는데 테슬라는 자동차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공정에 문제가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시간으로 공정을 맞아요. 계속 수정을 해나가잖아. 네.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쉽지가 않을 텐데. 그때 한 번 봤었는데 그 테슬라 그 프리몬트 팩토리가 있으면은 거기 앞에 천막 같은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한 명씩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차의 문제점을 튜닝하면서 바꾼대요. 괜찮다라고 하면은 바로 생산 공정에 맞아 도입된대요.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 쓰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플렉서블하게 헤드를 바꿀 수 있도록 다 디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걸 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생각하는 차원이 되게 다르다라고 많이 느꼈던 게 차를 만들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시간 대비 비용이 비효율적인 게 페인팅 과정이라면서요. 다 만든 다음에 그치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페인팅하고 다시 말리고, 뭐 열 말리고 처리하고 예, 하고 예, 하루 되게 여러 복잡하다고 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를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게 파트를 그냥 만들어서 페인팅 칠한 다음에 나중에 조립하는 형태로 아예 그냥 방식을 바꿔버려서 개발을 하고 있고 사이버턱 같은 경우 아예 페인팅 과정 없애버렸지. 없어버렸지. 그냥 없애 그냥. 그치 니들이 알아서 뭐 데칼 붙이든 말든 뭐 랩핑을 하든 말든 예. 우리는 통짜로 나간다. 그니까요. 어차피 너네들 핸드폰 사도 다 이거 핸드폰 뒤에 끼잖아. 어쩌면 애플이 툭 튀어나오는 갑툭튀를 만들어도 어차피 낄 니네들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사고의 틀을 전환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건데 그것도 특히나 제조업에서 IT도 아니고. 제조업에서 그렇죠. 왜냐면은 나도 이제 제조업에 지금도 제조업이긴 하지만 제조업에 생산 쪽에 밀접하게 있었잖아. 생산 쪽을 고려해서 그런 제조업에서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는 걸 제일 싫어해. 그렇죠. 고정비 지출이 보통은 이제 설비에서 발생을 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제품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설비로 호환 생산이 가능하냐 이걸 제일 먼저 따져. 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게 되게 많아져. 맞아요. 사실은 지금 과감하게 의사결정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걸 도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세팅을 해놓으면 그때 투자는 굉장히 과감하게 해서 잘 만들었겠지. 근데 그 이후에 투자는 두려워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조업이 사실은 변화가 되게 어렵고 한번 라인 정해지면 끝까지 가야 되고 라인 하나 증설하는 것 때문에 증설하는 것 자체에다 이렇게 고정비가 많이 드니까 망설여가지고 계속 품절이 나더라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 파는 회사들도 많고 그렇잖아. 근데 테슬라를 보면서 제조업도 유연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그 부분은 참 제품이 나와서 잘 팔리고 뭐 자율주행하고 이런 거 신기하고 좋지만 제조업을 경험해본 나로서는 제조업을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지. 어떻게 보면은 그 제조업이 유연할 수 있는 그 힘을 준 거는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를 가졌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달리 반대로. 얘기해서 고객들 입장에서 기존 제조업은 99.9%의 완성도가 있었어야 돼요. 테슬라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단차잖아요, 사실. 손가락 막 들어가고. 그래서 뭐 제비뽑기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네. 뽑기 한다 그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차를 사는 이유를 만들어주니 그치. 이 마감은 우리가 점점 잘 만들면서 고칠게. 그냥 써. 대신에 더 좋은 거 주잖아. 그러니까 다른 가치를 주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못 줬으면은 마감 때문에 사람들 안 샀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제조 라인도 못 뽑았겠죠 사실. 그러니까 누구는 그게 광신도 장사한다고 까지만 또 반면에 나 같은 사람들은 운전하다 차 좀 찌그러져도 안 펴고 그냥 타거든. 네. 단차 좀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되게 잘 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차의 본질을 특히나 외국 사람들이 차 청소 되게 안 하잖아. 차 찌그러져 그냥 타고 다니고 맞아요.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막 네. 외관에 되게 집착하지. 하나만 놔도. 네. 그래서 그런 차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본질을 되게 잘 꿰뚫어서 팔았고 그게 어느 정도 볼륨이 잡히니까 문화가 돼버렸고 그래서 다른 나라 원래 그 익스테리어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던 다른 나라 사람들조차도 테슬라는 원래 저래 저게 멋이야 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린 게 유럽 얘기가 나 여기까지 왔네. 참 대단한 것 같아. 네.
아무튼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용도 이 곡선을 보면은 이제 얼리 어댑터에서 이제 얼리 머저리티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보통의 우리가 그 차에서 조금 표현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가격대가 있는 우리 같은 독일 3사 얘네들이 보통 연간 판매량이 한 180만 대, 200만 대 정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머저리티 쪽으로 넘어가려면 매스로 넘어가려면은 그 다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격이 낮든 뭐가 낮든 테슬라가 근데 딱 180만 대 팔았어요. 2023년에.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네. 결정하겠네. 그게 되게 중요한 순간인 것 같고 재수 없으면 여기서 그냥 죽음의 계곡으로 쭉 빠질 수도 있고. 그런 테슬라가 궁금합니다.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강점이자 왜 유럽이 발전을 좀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은 그 프론티어 정신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거든. 그러니까 네. 메저리티가 됐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또 다른 어떤 그 챌린저가 나타나가지고 또 막 만들고 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유럽은 계속 그냥 그렇죠. 이렇게 네, 가잖아. 네. 그게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들여다보면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거에 가깝거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참 어떻게 보면 유럽은 참 과거에 살잖아요. 우리 명품도 어떻게 그치. 보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맞아. 역사를 파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제약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집단에서 기존에 잘하던 걸 가지고 파는 거고, 사실 뭐 독일의 장점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그 과거로부터 그치, 내가 유산을 먹고 가지고 사는 거지. 예, 사는 건데. 건강이나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분기점이 영국이 왕실을 패할 때가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 당시를 패할 때. 영국이 왕실을 패하면 그때 유럽의 변화가 되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 되게 네.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유럽의 굉장한 어떤 사람들의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그냥 감? 그러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치열해질까요? 치열해진다기보다 네. 레가시를 내려놓으려는 어떤 움직임과 운동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결국에 모든 것들은 돌고 돈다는 걸 생각하면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잖아. 네. 돌고 돈다는 걸 생각하면 유럽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어떤 본인들의 기운을 잡아서 올라탈 때가 있을 거고, 근데 그 기점이 왠지 영국이 왕정을 폐할 때 새로운 어떤 정치와 문화의 어떤 바람이 불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할지는 모르겠다. 참 유럽이 참 기약 없는 기다림이겠네요. 어렵네.